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SJ파트너스의 하서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님 목소리를 참 좋아하는데 네, 올해도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게 되셨잖아요. 네. 그 변호사님의 목소리처럼 그 따뜻하고 편안한 힘이 되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네, 이제 오랜 시간 사실 저는 생생법률쇼와 같이 해왔는데요. 이제 겨울이 되면 방송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새롭게 이제 방송을 열면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이제 올해가 또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새해를 여는 느낌으로 방송을 시작하거든요. 점점 해를 이제 거듭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 만큼 올해는 더욱더 진정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상속받은 땅과 건물의 명의자가 달라요. 어머니의 황혼 이혼을 돕고 싶어요. 충격적인 남편의 과거. 현장 소장이 제 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죠.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법령은요. 자동차 관리법입니다. 그간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불렸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3년 만에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무엇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1962년에 도입된 봉인제도는요, 자동차 뒷면 번호판의 왼쪽을 정부와 무궁화꽃 모양이 새겨진 나사로 고정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풀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서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봉인 탈부착 시 차주가 차량 등록 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고요.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돼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사실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봉인이 부식돼서 미관적으로도 굉장히 해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CCTV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번호판을 위조, 변조했는지를 식별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위조, 변조 효과가 방지 효과가 큰 반사 필름 보호판이 사용돼서 번호판 봉인의 필요성이 사실은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1일부터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실시하게 됐고요. 그래서 번호판을 봉인하지 않아도 되고요. 봉인 미부착에 따른 과태료도 따라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봉인 나사가 없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와 더불어서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함께 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을 하려면요. 그동안은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운행 허가증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고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법령을 없앴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법령은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당시 피해 규모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스프링클러 미작동이 꼽히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화재 상황에서 이 스프링클러의 역할이 절대적임에도 아직 전국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스프링클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전국 44,208개 단지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 중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단지는 15,388개 단지에 불과해서요. 네. 전체의 35%입니다. 이 중 전층 설치된 아파트는 1,391곳, 16층 이상에 설치된 아파트는 4,997곳이었습니다. 공동주택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가 처음 시행된 것은 지난 1990년 6월이었는데요. 당시 16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16층 이상의 층에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1995년 11층 이상 아파트의 전층,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전층으로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학교는 더욱 심각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 고등학교 건물 6410개 중에서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곳은 6166개로 10.2%에 그쳤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학교에도 스프링쿨러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2005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에는 또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작년 초 교육시설법 개정에 따라서 학교 기숙사 그리고 특수학교에 한해서는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2026년까지는 모든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그리고 유치원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초중고 건물은 스프링쿨러 설치 계획이 없고 그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좀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이달부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2월 7일부터 신축되거나 증축, 개축, 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 대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쿨러 설치 또는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면적이나 층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면적 등과 상관없이 신설되는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층, 전체 기숙사, 임시교실까지 그 의무가 모두 확대됩니다. 유아와 학생 등 화재 시 빠르게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로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모듈러 교실 등 임시 교실의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정성 확보 의무를 명시해서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게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시설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전인 2021년부터 기존 교육시설에도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왔습니다. 학기 중 공사 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보다 1년가량 지연될 수는 있지만
2026년까지 모든 초, 중, 고 기숙사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 그대로 정부에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서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 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아, 여보세요? 네. 아, 소리가 약하게 들리네.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우리가, 네, 안녕하세요. 시골에 시부모님 계시던 집이 있는데요. 네, 한 20년 전에 우리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 상속을 받았는데, 어른들 돌아가신 지는 이제 2분 다 돌아가셔버려가지고, 그 집을 이제 매매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집이 땅은 우리 이름으로 돼 있고 등기가 아버님 아주도 이름으로 돼 있다 이라는데 건물이 아버님 명의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네. 근데 그 집을 이제 팔라 하니까 아버님 등기로 돼 있어 가지고 네. 지금 마음대로 못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궁금해 가지고 네.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남편이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그 해당 땅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은 그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돼 있어서 지금 매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하서정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 드릴 텐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럼 혹시 어머님은 지금 생존해 계신가요? 아버님은 30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 네. 어머님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럼 혹시 자녀분들은 그러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의 자녀분들 즉 지금 남편분의 형제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예, 6남매가 있어요. 6남매고 그러면 아마 아버님이 30년 전에 돌아가셨을 당시에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어머님이나 형제분들이 같이 상속을 받으신 상황인데 법적으로는 거기에 네. 대해서 등기상 정리를 해놓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러고는 이제 지금 그 당시에 별다른 그러니까 따로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아버님의 명의였다가 지금 큰 혹시 장남이신 거죠, 남편이? 네. 네, 남편분이 이것을 토지를 이제 혼자 이렇게 상속을 받으셨는데 네. 아마 그 당시 어떤 얘기로는 토지만 상속한다 하였을 것 같지는 않고 같이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남편분한테 전부 다 이제 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3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는 네. 다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또 어머님도 돌아가신 상황이라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그 건물에 대한 이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대로 어머님과 그리고 나머지 6남매가 같이 이제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했겠거니라고 사실 정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당시에 네.
집이 네. 등록이 땅은 지금 우리 아저씨 이름으로 다 돼 있는데 예. 등기만 이제 면사무소에는 안 돼 있고 예. 등기소에서만 그 등기가 남아 있다 하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면사무소와 등기소가 등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면사무에서 이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님 등기가 없다 건물 등기가 없다 하는데 네. 그 등기소에서 매매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네. 아버님 명의가 뭐 남아 있다 이래가지고 네.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등기부상 아버님 예. 명의로 남아 있다는 것은 제가 바로 이해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면사무소에서는 아버님 등기가 없다라는 게 예. 사실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면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그런 등기부를 떼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면사무소가 뭔가 따로 공부를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가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 등기부, 우리가 발급받는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그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아버님 명의로 지금 등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그 안에 만약에 지금 그 땅은 네. 건물 말고 땅은 지금 남편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 맞죠? 예.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등기를 이전을 했나요? 돌아가시고 네. 이제 그 형제간 분들 땅을 다 팔아가지고 각자로 다 나눠주고 네. 우리 거는 이제 집이 남아 있다고 아. 말을 이제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셔갖고 우리 이름으로 했어요. 땅만요? 예, 집을 한다고 했는데 왜 그 건물은 같이 안 되고 땅만 그래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거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형제들 간의 어떤 상속재산, 어머님을 포함해서 그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신 것 같고 아버님이 거주하시던 그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관계를 다른 형제들이 가져가고 대신 이 남편분께서는 이 땅과 이 집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사실 협의가 된 것 같고 거기에 기해서 땅의 상속 등기는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착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든 실수로 그 건물에 대한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명목으로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한 자료가 남아 있으시다면 이것이 등기상의 착오일 뿐이지 실제로는 지금 남편분께 완전히 상속된 것이다. 그런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등기를 경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그런 자료가 충분하실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면 하다못해 다른 형제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주고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었으니까 이 등기가 지금 그 남편분께로 귀속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합의된 어떤 의사가 있으면 그래도 충분히 고쳐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질문을 해주시는 걸 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그것이 시간이 워낙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그냥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상담자님의 사연만으로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사실 지금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은 방법대로 좀 의견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아버님의 명의로 남은 그 부동산은 그 상속인들 어머님을 포함한 6명의 상속인들 7명에게 상속 분대로 법정 상속 분대로 이제 분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어머님의 몫은 또 3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또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어머님의 몫에 대해서는 다른 6명의 그 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서 형님에게로 이제 몰아줄 수도 있고요.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지금 가능합니다.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법원에 청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어머님의 만약에- 상속분에서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건물을 네. 건물이 시골인데 지금 네. 다 허물어져 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건물을 그냥 허물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허물어 버린다고 하면은 다른 동생들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그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집이 시골에 있는데 아무도 안 사는데 돌아가서 빈 집이 돼 갖고 네. 지금 동네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가지고 네. 그 흉물이 되니까 그거 집을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허물라니까 또 돈이 많이 들더라고. 네. 그래서 허물라고 하니까 동생들이 땅이 형님 땅인데 허무는 돈은 형님이 다 내라 이래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건물대로 팔자 이랬는데 그 파는 것도 또 서류를 또 다 안 띄주고 그래서 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 또 좋은 게 있나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서류를 안 떼준다는 거는 그 같은 공동 상속인인 다른 형제가 뭐 팔거나 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뜻인 거죠. 예. 근데 사실 철거한다와 이제 그것을 건물을 판다를 제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서는 흉물이고 오래된 건물이고 이미 너무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건물이면 사실 그 땅값은 계속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지만 건물의 가치는 건물의 그 활용도에 따라서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값은 없어요. 다 허물어져 가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상대방 그 다른 상속인들한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금액 자체가 별로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좀 철거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큰 손해배상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리고 시골 집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철거할 때 형님 돈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기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거를 했을 때 철거를 하는 주체가 형님이기도 하거니와 그 땅만 남게 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 비용은 형님 그 땅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철거에 대해서 용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동생들의 역할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외에 이제 판다라고 하시면은 땅과 함께 이제 뭐 파시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사실 그 처분행위 우리 민법상으로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같은 공유자인 다른 형제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렇게 보통의 시장에서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지금은 이제 어머님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고 또 아버님의 그 몫에 대해서는 아버님의 상속분이 이제 다 분여된 거에 대해서는 공유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은 다 나로 하고 이 다른 동생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분할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소송을 청구를 하면 그것이 나름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충분히 허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지분을 통해서 그 시골집을 뭐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설득을 하면 이 소유권 자체는 남편분으로 돌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 상속받을 당시의 그 가치에 부합하는 금액을 동생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법대로 그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요. 그와 동시에 또 상속재산, 어머님의 상속분까지 이렇게 이제 남편분에게로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고 다른 동생분의 몫은 또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판결을 구하는 그런 소송을 병합해서 제기를 하시면은 원하시는 지금 상담자님이 원하시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립니다. 네. 예. 건물이 허물어져 버리면 등기가 자동으로 그 신고만 하면은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인가. 건물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한 등기는 말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를 예, 하셔서 우리가 말소 신고만 자료를 하면은 네네. 예, 그러면 동생들이 이제 뭐 그 이의를 달면은 그 건물이 있었는데 왜 맘대로 허물었나 네. 이제 그거 이의만 안 달면은 그 건물이 만약에 허물면은 네. 신고만 하면 됩니까? 네, 동생들이 손해배상을 해달라라는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예. 큰 문제 없이 네, 진행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 말소 등기 절차를 밟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동생들이 뭐 그 허물으려고 돈 든다고 돈 내라 하기에는 뭐 돈 안 내려 하는데 그 뭐 아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그러면 그대로 허물도록 그냥 세워놓을 수도 없고 아유 답답해가 그래가 전화드렸어요. 근데 뭐 철거하는 비용은 사실 동생들이 낼 의무가 사실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이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철거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약간은 욕심인 측면이 있고요. 허물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그 땅에 그러면 허물고 나면은 전적인 땅에 이제 그 활용도가 확실히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땅값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사연자님과 남편분이 철거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생들이 거기서 왜 철거를 했냐 그러면은 그 기존에 무단으로 철거했으니까 그 건물에 대한 내 지분만큼의 손해배상금을 달라라는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은 그 정도 선에서는 철거 비용을 지금 상담자님께서 부담을 하시고 철거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궁금한 점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께서 상담해 주신 중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법률 용어는 들어도 좀 네.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짚어 주실까요? 네,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하나의 부동산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는 단독 소유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이 이제 소유를 하게 되면 어쨌든 공유 관계가 되는 것인데 뭐 또 공유, 뭐 총유, 뭐 합유 이런 또 여러 가지 법률 용어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연자님의 사연에 따르면은 상속자들이 같이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있어서 공유자들이 아무래도 의견이 충돌되기 쉽습니다. 네네. 그래서 충돌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하나로 합치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하기가 어렵고 그 소유권의 어떤 행사를 돕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것을 분할시켜 줍니다. 즉 몫을 따로따로 떼서 네. 한 몫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소유해서 그 소유권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도 상담자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철거하거나 팔려고 하는데 거기에 같은 공동 소유자인 다른 상속인들이 의사가 합치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써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을 내 몫만 내 걸로 따로 떼주세요 라고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공유물 분할 청구를 법원에 하면 즉 서로 같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게 자기 몫만 따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게 공유물 분할 청구거든요. 그렇게 청구했을 때는 예를 들면은 정말 그러니까 한 10조각으로 부동산을 딱딱 다 떼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지금 제가 아까 상담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판사님이 판단해서 지금 이 상황은 토지도 상담자님 것이고 남편분 것이고 하니까 건물의 가치도 또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라면 그냥 건물에 대해서 아예 상담자님이 다 소유를 하고 그 손해보는 것만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그만큼 이익을 보는 만큼을 그 상담자님이 현금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방식으로 분할을 명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명하게 되면 지금 사안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서 그런 판결이 나오기
나오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구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면 원하시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갓 20살 되던 해 농사 짓는 집에 시집 와서 6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술의 힘을 빌려 일을 하셨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머니께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수십 년 지속된 폭행과 폭언은 저와 동생이 독립할 때까지 이어졌고 현재 두 분 모두 80이 넘으셨지만 아직도 종종 이런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막내가 결혼을 했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할 도리를 다 했으니 남은 생은 아버지와 따로 살고 싶다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고 싶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희 형제도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 폭행을 당했음에도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다. 참고 사시는 데 익숙해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이혼을 준비하시지 않았기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노년을 보냈으면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이번 사연처럼 최근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긴 만큼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황혼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주된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주된 이혼 사유라고 하면은 황혼 이혼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이혼들과 사실 비슷하기는 합니다. 네. 외도, 뭐 폭행, 또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텐데요. 황혼 이혼의 좀 더 특징적인 이혼 사유가 있나 하고 보면 몇 가지 조금 더 꼽아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노후를 앞두고 있잖아요. 노후 네. 중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노후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전부 다 이제 보통은 자식을 다 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어떤 특별한 일시적인 어떤 폭행이라든지 한 차례의 뭐 외도 이런 계기가 있다기보다 평생을 걸쳐서 맞지 않는 성격 아니면은 뭐 무시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평생을 거쳐서 참고 참아오다가 더 이상은 참지 않고 이제 자식도 다 키웠으니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인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일단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상대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증명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또 딱히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라고도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내밀면서 그렇게 이제 귀책 사유를 입증을 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은 황혼 이혼이라고 다른 소송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것뿐이지 증거가 전혀 없지 않거든요. 아주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증거를 취합해 놓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그 어머님의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런 개개의 상황에 따른 그런 이야기에 대한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자녀분들이 지금 이 사연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분들의 자녀분들 어떤 진술, 목격한 것에 대한 증언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님 사이에서 굉장히 객관적인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자녀분들의 그런 진술서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면
그것이 아주 좋은 증거가 돼서 증거를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나는 폭행한 적이 없다라든지 한다면은 아들 지금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자녀분들이 내가 기억하기에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아버지가 어머님을 어떻게 하는 것을 나는 봤다. 그리고 또 자녀분이 여러 명이면은 똑같은 진술을 다른 자녀분도 해준다면은 또 자녀분뿐만이 아니라 주변 이웃분들이 그렇게 이제 맞아서 뭐 집 밖을 뛰쳐나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요. 또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이나 병원에 갔었던 기록이나 하는 것을 보면 그 자세한 이제 진단서를 뽑거나 하면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한 폭행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부인한다고 해서 입증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인하는 사람의 진술도 아주 샅샅이 찾아보면 분명히 그 진술을 부인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을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반대 증거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혼 소송 절차의 당사자의 입장,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가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가사 조사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하는 경우에 특히 이런 우리 가사 사건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사 조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더라도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고 부인을 깰 수가 있습니다. 가사 조사 제도는 어떤 것이냐면요. 판사님이 하나하나 모든 그 당사자들을 불러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각 당사자들의 이제 주장에 치우칠 수가 있어서 가사조사관이라고 하는 어떤 중립적인 법원에서 선임한 그런 사람을 시간과 그 사람을 준비를 해서 각 당사자를 같이도 부르고 혹은 따로따로도 부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그런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긴 시간을 두고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 상호 의견이 이제 아니면 뭐 기억이 합치되는 것과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보고서를 보고 판사님이 실제로 주장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가사 조사 결과가 법원에서 유책 사유를 인정받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딱 그 수치로 딱 명시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네네. 면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법원이 신뢰하는 사람을 가사조사관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 당사자를 비슷하게 아주 공평하게 조사를 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 가서도 확인을 해보는 만큼 그 보고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여러 이제 의견들을 들어서 쓰여져 있고 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판사님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판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유책 그 사유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폭행을 한 상대 배우자를 만나기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 조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사조사는 어떤 정형적인 그 우리 판결, 우리가 하는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대심적 구조라고 해서 양 당사자가 판사 앞에 나와야 하는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가사조사는 그렇게 아주 형식적으로 엄격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소명만 하면 가사조사관이 따로따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두려운 그런 사정이 있다면은 상대방 당사자를 만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자분 어머니께서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상담자님께서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담자님은 또 아드님, 자녀분이시잖아요. 자녀분이시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혼 소송 제기하는 것을 도와드리시고 또 이혼 소송에서 아버님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로서 그동안 형성된 재산 관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조사를 좀 미리 해주셔가지고 어머님이 충실히 그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든이 넘으셨는데 긴 세월 동안 폭행으로 인해 고통받으셨을 어머님 사연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녀분 도움 받으셔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자녀는 얼마 전 첫 돌을 맞은 딸아이 한 명 있고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서 아이를 벌써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인데 워낙 제 일을 사랑해서 육아 때문에 일을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패션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런 저를 잘 이해해 줍니다. 맞벌이하면서 돌쟁이 아기 키우고 살림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럭저럭 잘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제 SNS로 누군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남편이 과거 동거를 한 적이 있고 그 동거녀가 유부녀였다는 얘기였습니다. 증거라면서 남편과 여성이 함께 있는 사진을 3장 보내왔는데요.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성이 저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동료였습니다.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저희 결혼식에도 왔었고 남편 회사 야유회나 창립 기념일 파티에서도 인사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메시지와 사진을 본 순간 식은땀이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에게 추궁하자 처음엔 아니라고 하더니 사진을 보여주니 그제야 미안하다며 시인했습니다. 그 여자와는 회사에서 만나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까워졌고 당시 본인이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집에 자주 놀러 왔다고 해요. 유부녀인 그 여성은 자신의 남편에게는 출장이나 외근 등의 핑계를 댔던 것 같고요. 상대의 기혼 사실이 계속 걸려서 6개월도 만나지 않았고 서로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저와 결혼하게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지금도 회사에서 가끔 마주치지만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서 말이죠. 남편의 얘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 얼굴을 잘 못 보겠어요. 밤에 아기 재우면서 매일 웁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이야기를 해줬다면 용서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뒤늦게 알게 된 이상 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또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여성에게는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알게 된 남편의 과거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상황처럼 혼인 전 과거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 생기고 또 가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많은가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사연은 혼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인데요. 혼인 중까지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경우에 이혼 사례가 많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혼인 전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배우자가 과거 이혼 경력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기 혼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요. 이 사기 혼인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혼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자연인 간의 계약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혼인 관계에 이르는 그 당사자의 어떤 동일성을 해친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어떤 당연히 고지해야 될 것을 숨긴다든지 말하지 않는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숨겨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된다면 그것을 이제 사기로 인해서 혼인을 취소하고 혼인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남편이 해당 여성과 현재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연인 사이가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고 해서 뭐 정서적 바람이다, 부정행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라고 해서 정서적 바람이다라고도 할 수 없고 당연히 부정행위라고도 할 수 없어서 네. 특별히 연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남편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연만으로는 제 판단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혼인 전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혼인 전에 그 관계가 정리가 된 것이고 혼인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해를 끼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 사유만으로는 만약에 남편분이 거부한다면 이혼에 이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이제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아내분께 유책 사유가 인정이 오히려 될 더 그럴 수 수도 있군요. 있겠습니다. 네. 만약 이혼하지 않는다면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지도 물어보셨거든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남성을 만난 것도 아니고요. 네. 뭐 다른 지금 새롭게 이제 배우자가 된 이 상담자님에게 어떻게 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사연상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만으로는 상대방 그 여성분에게 전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네. 자, 배우자 한 명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거나 뭐 이런 점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재산 분할은 그 당사자 간의 그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다만 재산 분할이 직권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커서 그렇다면은 다소 이제 판사님의 마음이 아무래도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 조금 더 박하게 판단을 하고 귀책 사유가 없는 쪽에 조금 더 후하게 마음이 기우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소 좀 반영이 되는 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상대 여성이 남편과 교제 또 동거할 때 유부녀였잖아요. 만약 상담자님이 그 과거 남편과의 연애 동거 사실을 상대 여성의 남편에게 알린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상대 여성의 남편에게 알린 것은 그 남편이 이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지금 판례상으로는 드물다고 보이고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면 그 부분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60대 남자입니다. 5년 전 은퇴하고 목공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후 신축 공사 현장에서 틈틈이 목공 작업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쯤 마감한 공사 현장의 임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업체에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계속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서 며칠 전 또 전화를 했는데요. 사실은 본인이 신축 빌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메울 돈이 필요해서 저와 다른 작업자의 급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곧 수급이 되니까 며칠만 기다리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실 신고보다 소장이 너무 괘씸해서 횡령죄로 고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셨습니다.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개인적으로 현장 소장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급여 지급 구조가 공사 현장은 상당히 복잡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하도급 구조가 복잡해서 그런 것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다른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노동청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럼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청구 소송을 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어떨까요?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지금 현재 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호위에 진정을 한다든지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임금 청구를 하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횡령죄로 고발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횡령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업체에서는 이미 그 임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소장에게 맡긴 상태거든요. 그러면 현장 소장은 그 자신의 돈이 아니라 그 업체가 맡긴 그 돈을 그 용도대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타인의 사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착복해서 따로 썼기 때문에 횡령죄도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실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좀 빠른 방법은 지방노동위, 진호위에 이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넣으시고 그리고 경찰서에는 횡령죄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행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하서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